자, 드디어 이제 중국에서 베트남 갔다가 한국 영사관, 대사관에서 쫓겨나고 또 블라디보스톡에서도 뭐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독일까지 가서 한국에 왔어요. 네. 이제 국정원에 들어갔습니다. 네. 왜 단식 투쟁을 했다고요? 조사가 많이 늦어져서 빨리 좀 나한테 자유를 달라. 여기까지 왔는데 네. 왜 자유를 빨리 안 주냐. 조사관이 저보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북한 다시 보내겠다고요. 세게 나오셨네. 네. 그래서 그때 한 주일 단식을 했습니다. 네. 조사를 갔는데 아주 골수 경상도 분이셨는데 말투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아예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아, 사투리를. 네. 경상도 사투리를요. 그래서 조사 받는 내내 낄낄대며 웃었어요. 네. 마지막에 조사관이 화가 나가지고 네. 조사에 협조 안 한다고 많이 혼났습니다. 아니 그럼 같이 사투리로 받아 쳐주지 그랬어요. 평북도 사투리로. 아 그때도 그분도 그러더라고. 너 특이한 놈이야. 어떻게 쉽게 올 걸 다른 사람들 다 쉽게 오는데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오냐고. 네. 다음번에는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땡크 몰고 오라고. 네. 괜찮다. 지뢰 같은 거 6.25 때 다 묻어놓은 거니까 안 터질 거야. 안 터질 거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네.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네. 하나원 생활이 대부분 탈북민들이 하나원 생활을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같은 마음이거든요. 빨리 네. 나가고 싶은 거밖에 없어요. 나오고 나서야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하나원 생활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약간 한국에 와서는 진짜 모범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각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담배 꽁초 죽고 마당 쓸었어요. 그래도 평가를 많이 잘 받았어요. 선생님들한테. 다른 애들은 막 나쁜 짓 하고 했는데 저는 그래도 꼭꼭 무조건 아침마다 담배 꽁초 다 돌아다니면서 죽고 마당 쓸고 모든 공모에는 다 이게 했어요. 문학작품 공모, 무슨 수기 공모에다가 그래서 막 상품은 다 긁어 모으고 했어요. 그래서 뭐 권경빈 하나원 회장인가 하나원 원장인가요? 그 표창도 받고 해서 그때 우리가 2달 있었나? 그래서 2009년 2월 정도에 나왔어요. 그때 탈북민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를 알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알고 있었나요? 네, 중국에서부터 알았어요. 중국에서부터는 많이 인터넷 서치도 좀 하고 했으니까요. 처음에 나와서는 저를 인도했던 분이 대북전단을 뿌리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 따라서 여기저기 전단만 뿌리고 다녔죠. 근데 저를 구출했던, 저를 숨겨줬던 러시아의 그 우스리에 있는 소망교회 목사님 여성분이셨는데 그분이 저 때문에 추방을 당하셨어요. 저를 숨겨주시고 러시아에서 체포되시고 같이 체포됐거든요. 그분이 이제 파주에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저를 그다음에 에스코트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너 그러지 말고 돈 벌어라. 그래서 본인 교회에 헌금을 자주 헌금을 하셨던 분의 회사로 저를 소개를 했어요. 그게 이제 충청북도에 그 광해연면이라는 게 있어요. 충청도에. 거기에 중소기업에 저를 취직을 시켜주셨어요. 거기서 한 거의 1년 동안 일을 했죠. 돈을 벌다가 2010년 초에 한국 외대에 원서를 넣어서 합격을 했고요. 2010년 3월부터 한국 외대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무슨 과였죠? 처음에는 중국어과로 들어갔다가 1학년 해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아, 그렇죠. 나는 실전 중국어로 다 이제 다져진 게 있는데. 네. 근데 중국어보다는 제가 교양 과목을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교양 과목으로 제가 점수를 많이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한국 친구들하고 암기 면에서는 절대로 안 돼요. 나중에 시험을 막 엉망으로 치고 했는데도 교수님들이 대부분 다 점수를 후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학기에 4.37 맞았어요. 와, 4.5 만점에. 네. 그래서 첫 학기에 그렇게 맞으니까 바로 조선일보 장학금에 딱 방일영 장학금. 네. 방일영 장학금 탈북민 제1기. 이야. 그래서 그때 탈북민 같은 장학생 누가 있습니까? 같은 장학생이 많았죠. 저희 외대에 제가 한 명 더 추천해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뭐 방일영 장학생들이 외대에서 꼭꼭 2명씩은 넣더라고요. 그 통일 항아리. 그 방일영 그분들이 또 북에서 넘어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평안도예요. 그분들. 평안도 네. 정주였나 뭐. 맞아요. 평안도 그렇죠? 정주분이라 가지고 항상 그 방 사장님이 장학금 주실 때마다 오시면은 짝퉁 평안도라고 저하고 같이. 아니 왜 짝퉁 평안도예요?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도 자꾸 짝퉁 평안도라고 했어요. 아, 그러니까 평양이 아니고 뭐 정주, 신의주 뭐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그래서 같이 방 사장님이 또 괜찮으시더라고요. 네. 방일영 장학금이 그때 장학금으로서는 최고로 많았어요. 그렇죠. 한국 현지 학생들은 50만 원씩 월 50만 원씩 줬는데 저희 탈북민들은 70만 원씩 줬어요. 생활에 큰 도움이 됐죠. 엄청난 거죠. 저는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대학교를 졸업했으니까요.
어찌 보면 공부하면서 돈 벌었어요. 네. 거기다가 또 교회 간증 그리고 군부대 안보 강사로 또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참 공부 아니면 강연, 공부 이렇게 했죠. 제일 한국에 와서 제일 행복했던 시기가 대학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동료 학생들은 네. 요셉 씨가 탈북자인 거 알았습니까? 네, 저는 그냥 대놓고 까발리고 다녔어요. 저는 오리엔테이션 때 네. 처음에 딱 들어가서 교수님이 이게 다 자기소개 하잖아요.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같은 탈북민들이 저 새끼 저 씨. 나와서 나보고 이 멍청한 새끼 그거 굳이 밝혀야 되냐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약간 그거였어. 내 탈북자인데 뭐 어쩌라고. 근데 밝히면 오히려 더 저한테는 공부하는 데 큰 친절하지 도움이 않나요?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걸 숨기는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진짜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 숨기면 같은 현지인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모든 대화가 안 되잖아. 우리는 뭐 한국 애들이 이미 어릴 때부터 배웠던 과정이 없어요. 그렇죠. 그 공백기를 메꿀 수가 없는데 네. 나는 처음부터 모른다고 까발리고 들어왔어요. 그럼 교수님은 설명을 하실 때 한 번 더 물어봐요 저한테. 네. 너 이해했어? 응.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하면 아니요. 그럼 다시 설명해줘요. 네. 저는 공부가 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팀플 할 때도 학생들이 그 옆에 동료 학생들이 어쨌든 제가 나이가 많아서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오빠 이거 알아듣겠어? 이거 알아? 하면서 설명을 해줘. 오히려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오히려 자기가 탈북자라는 걸 숨겼던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렇죠. 끝까지 숨겨야 되니까 네. 몰라도 아는 척하니까 진도가 자꾸 밀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대놓고 그냥 어디 가도 그냥 탈북자인데? 나 탈북자인데? 탈북자인데? 하니까 그냥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말고 대부분 다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어머 진짜요? 신기해하고 물어보고 또 저는 또 이게 또 대화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자 이러다가 이제 백요셉이 탈북자라는 거를 세상 천지 대명 천지가 전부 다 알게 되는 그 문제의 임수경 사건 2012년이었죠. 네, 2012년 6월이었죠. 그 전에 저는 북한인권 활동을 열심히 했었어요. 그 전에 우리 하태경 의원님이 국회의원 되기 전에 열린북한 방송이라는 걸 하셨어요. 네. 그때 같이 그 라인에서 그 그룹에서 같이 일을 했죠. 그 그룹이 약간 여러 가지 많았어요. 바이트라는 잡지도 있었고 청년 단체가 2개가 있었고 북한인권 학생연대라는 단체하고 우리는 북한인권 탈북청년연대라는 단체가 같이 자매로 이렇게 사무실 같이 쓰고 있었거든요. 바이트가 이유미 네, 이유미 편집장이 있었고요. 편집장이 하던 잡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4개 단체가 같은 오피스에서 마포구에서 있었거든요. 저랑 처음 만났을 때가 그때였죠. 아마도 그때였던 거죠. 그때 그 무렵에 임수경 사건 터지기 전이죠. 아주 전이죠.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그때 행정안전부 펀드 지원을 받아서 큰 연극을 기획했어요. 중앙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영화 연극 연출 분들하고 같이 이대영 교수 프로젝트였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제목이 뭐였죠? 그게 어항을 나온 물고기. 어항을 나온 물고기. 거기에 지금 우리의 김필주가 주연 메인 배우였나? 그때부터 메인이었죠. 네. 간판 스타였죠. 네. 일단 감성이 풍부해서 딱 연기하기 딱 좋은 친구였어요. 외대 같이 다녔죠 그때. 그 친구도. 필주도 혈우병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한 친구인데 아유 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때 그 일로 인해서 그렇게 연극을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우연히 진짜 제가 기획을 했거나 뭔가 꼼수를 써서 만났다고 하면은 그런데 저도 참 우연히 만났고 그리고 외대 같은 학교 출신이 아니었으면 또 만날 일도 없고 대화할 일도 없었는데 그분도 또 외대 불어과 출신이고 하시니까 술자리에서 어느 정도 우연히 만난 겁니까? 우연히 좋아하게 된 거고 근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은 저 때문에 피해를 받으셨고 저 또한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피해를 받았고. 근데 임수경 씨가 북한에 방북한 게 89년일걸요? 89년? 네. 그때 13차 청년학생 축전. 그러면 요셉 씨는 84년인데 그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은요 기록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꾸준히 선전했어요. 그래서 임수경 그분에 대한 인지도는 뭐 북한이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인지도가 높았죠. 가장 용감한 청년이다, 용감한 여성이다. 나중에 기록 필름 같은 거를 보면은 15만 관중이 들어차 있는데 다른 나라 청년 다 이렇게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혼자서 이렇게 딱 들어와서 아주 관중들이 막 열광하고 생 난리치는. 네, 그 이념을 떠나서 어찌 보면 그분도 참 용감했던 게 적대국 아닙니까? 거기 홀로 들어간다는 거는 참 인간한 용기 없이는 쉽지가 않았던 거죠. 나중에 탈북한 분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 임수경 씨 때문에 북한 당국이 사실은 골머리를 좀 앓았다는 얘기도 누가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참 그분도 하도 당 차단하니까 가서
뭐 자기 할 말은 다 하고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술 드시고 저기 고래 호텔 저기 옥상에 올라가서 이게 나라냐고 막 호통치고 막 그랬다고 하고.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정말 이해를 못했던 게 김일성이 준 선물 방에 놔두고 뭐 스카프인지 줬는데 그 안 메고 나간 거. 그리고 태극기를 주문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그거를 또 만들어준 북한 정권도 대단해요. 또. 아니 물감 달라 그래서 태극기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어깨에 둘러매고 시민들 앞에 나간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야. 그건 용감하죠. 아니 그리고 또 북한에서 그렇게 금기시하는 청바지에 예. 나중에 북한식 그 신의주에서 짝퉁 신발 만든 그 흰색 운동화 이게 또 그렇게 유행이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분이 또 평양 시민들이 막 와서 막 옆에 와서 팬들이 순종 팬들이죠. 북한이 기획한 관중들이 아닌 그 사람들한테 대놓고 이야기했대요. 저도 북한이 다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일종의 좀 이렇게 폭탄 비슷한 그렇죠. 존재였네요. 근데 아무튼 만났습니다. 네. 만나서 뭐라고 그랬죠? 실은 처음에는 기분 좋게 마셨는데 그때 그분이 국회의원으로 된 지 이제 하루 지났나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 알았는데 보좌관들 면접 자리였다고 해요. 근데 뭐 저는 뭐 보좌관들인지 뭔지 누군지 알겠어요. 근데 같이 외대 출신이라고 해서 손후배 사이라고 해서 반갑게 인사하고 사진을 찍고 돌아서서 같은 뭐 다른 술자리. 근데 워낙 좁다나니까 테이블이 몇 개 안 됐어요. 평화 만들기라고 하는 작은 술집인데 옛날부터 민주화의 어떤 그 아지트? 386 아지트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때는 우린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니까 그냥 그 지인들 따라서 갔던 거고. 근데 그분들이 좀 과잉 충성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보좌진 분들이. 그러니까 그분 중에 한 명이 아마 저하고 사진 찍은 거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거를 삭제하라고 웨이터한테 지시했나 봐요. 근데 웨이터가 그때 술이 이빨이 막 똑이 됐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고 선배 임수경 누나가 수경 누나가 후배 술 한 잔 좀 받고 싶다. 그래서 합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앞에 남자 둘이 그러니까 탈북자인 건 몰랐고 그때. 그렇죠. 그때는 몰랐고 했는데 그때 옆에서 술 따라 드리고 맥주 따라 드리고 기분 좋게 있었는데 옆에 그 웨이터가 술 취해가지고 같이 앉는 거예요, 제 옆에. 그래서 핸드폰 보세요, 제 핸드폰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임수경 누나하고 찍은 사진이 흔들리게 있는데 그거를 지워 주겠다. 그래서 흔들리면 내가 지우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워야 된다. 그래서 팬텀 풀어줬어요. 근데 그게 3장인가 있었는데 그걸 다 지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때 그랬죠. 왜 다 지우냐고. 흔들리지 않은 게 있었는데 왜 지우냐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앞에 저기 보좌관 분들이 이렇게 시켜서 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화가 나서 그 다음에는 남자 두 분한테 이야기를 했죠. 아니 뭐냐고 지금. 지금 의원님이 시키셨냐고 지금 지우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의원님 제 사진 지우라고 시키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다음부터 분위기를 풀려고 농담을 던진 게 센 농담을 들어간 거지. 아니, 그 수령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왜 하시냐고. 그 수령님이 하지 말라는 짓 하면 북한에서는 총살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게 임시경 그분이 정신을 차리신 것 같아요. 갑자기 북한 얘기 나오니까. 탈북자냐? 본인한테는 그게 트라우마겠죠. 북한이 되게 예민한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서더니 너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소개를 드렸다. 그리고 그 전에 이분이 저를 못 알아본 게 그 전에 2월 달에 2월 15일인가 그때 TVN에서 한번 붙었었어요. 국가보안법 전치 폐지 가지고 시민토론단으로 제가 참석을 해서 그 저기 서재평 국장님하고 같이 탈북민 시민토론단으로 가서 임시경 측 쪽하고 민변 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살짝 여론을 전환시킨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 전치로 우리가 좀 여론을 바꿨던 적이 있어서 그때 좀 조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꺼낸 거야. 그 TVN에서 한번 뵀었다. 그때 한번 한잔하고 싶었는데 좀 아쉬웠다. 그러니까 그때 너 그 하태경 그 새끼하고 북한인권인지 뭔지 일하는 그 탈북자 맞냐? 그래가지고 난 그때 북한인권 그 이상한 짓거리 그 이야기가 갑자기 빡이 탁 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다음에 원성이 높아진 거죠. 뭐 하냐고 지금. 그래서 여기가 어딘데. 그래서 쭉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막 근데 뭐 와전된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태경 그 변절자 새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운동권에서 어쨌든 이쪽으로 전향했으니까. 그러니까 탈북자 보고 변절자라고 한 건 아니고. 근데 하태경 의원 보고 변절자라고. 여론이 막 와전된 거죠. 그런데 저는 옆에서 뜯어 말리기에 그냥 거기서 나왔어요. 그냥 의정활동 열심히 하십시오.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겠다고 그러고 하니까 좀 염장을 지른 거지 제가.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화를 못 푸시더라고요.
저는 제자리에 돌아와서 술 마시고 있는데 그냥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저 새끼 내보내. 언니 저 새끼 내보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화가 났던 게 이 나라에 내가 못 올 때도 있나? 그러니까. 응, 그게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내가 오지 말아야 할 것도 따로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성지에 지금 내가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분 생각은 이해는 해요. 여기가 민주화의 성지인데 어제 저 보수 꼴통놈이 와가지고 지금 물을 흐리고 있냐 이런 거죠. 나중에 술맛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때 저도 빡이 탁 돌아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근데 대부분 다 그들 임시경 그분의 네. 지인들이고 하니까 거기서 함부로 어떻게 못 하잖아요. 근데 난 증거를 남기고 싶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다고 대놓고 뭐 녹음하거나 이렇게 네. 그래서 앞에서 저 지인들한테 잠깐 문자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래요. 녹음 버튼 눌렀죠. 네. 그러고 테이블에 놨어요. 그 다음부터 솔직히 제가 연장을 지른 부분이 있어요. 좀 그런 증거가 될 만한 이야기들이 나오게끔 유도를 하는 게 있어요. 아, 그거 좀 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고 그쪽에서 또 화가 내시고 그게 한 21분 쭉 녹음되다가 아마 기분이 제대로 상하셨는지 야 진짜 저 술맛 떨어진다 나가자 해가지고 데리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히 나가시라고 가실 때도 인사를 또 의도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나가다 다시 들어오시더라고 화나서. 근데 보좌관들이 계속 내보내고 그게 잡힌 거죠. 그 다음에 그 지인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잊어버리라. 술 먹고 한 얘기니까 잊어버리라 했는데 저는 그걸 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왜 이렇게 서러운지 내가 뭔가 이게 내가 못 갈 때가 아닌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일기를 썼다가 컴퓨터에 그게 그냥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네. 오면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루 좀 너무 화가 나서 저도 와가지고 그 녹음 파일을 다시 돌려보면서 술 먹다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새벽에 빡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막 써서 올리고 그냥 모든 기자들 가져가라. 내 전화번호까지 써오고 이건 뭐 그거 없다. 저작권 이런 거 없고 마음대로 쓰시라 해놓고 올렸는데 새벽 2시에 쓰고 그다음에 푹 쓰러졌어요. 조금 있더니 전화가 불통되는 거예요. 완전히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더니 너희 새끼 큰일 났다고 지금 난리 났다고 한번 보라고 보니까 이때가 2012년 몇 월이죠? 6월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새벽에 간증이 있었어요. 저기 의정부 쪽에. 근데 노트북으로 간증을 해야 되는데 노트북이 회사에 있었거든요. 회사 가니까 취재 차량들이 이미 다 막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 집은 모르고 회사 이름을 아니까 단체 거기 와서 SBS, TV조선 그런 네. 채널에 해가지고 다 포위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카메라 들이댔던 게 채널A 기자였어요. 지금도 열심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때 채널A의 첫 방송 나가면서 그 차 타고 간증을 갔어요. 교회가 조그만 교회였는데 새벽 예배니까 사람들이 몇 명 안 나왔어요. 그런데 취재진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얼어가지고 네. 이게 뭔가 처음에는 한 10만 원, 20만 원 세례비 가졌는데 좀 더 얹어주시더라고요. 이걸 강연을 교인들이 아니고 취재진들한테 그 임수경 씨는 어떻게 지금 만납니까? 지금은 못 만났는데 고마운 게 전 그분한테 참 이 사람이 참 인간적이구나라는 그걸 한번 느꼈을 때가 그때 제가 결혼식 때 축의금을 보내오더라고요. 네. 제가 받은 거는 30만 원으로 기억하는데 누구는 50만 원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모르겠어요. 뭐 배달 사고가 난 건 아니죠?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 항상 그 결혼식으로 바쁜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오시더니 임시경 의원실 보좌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놀랐어요. 뭐 해코지하려고 왔나? 해가지고 왔는데 그게 의원님께서 직접 오시고 싶었는데 문제가 될까봐 제가 대신 왔다. 그리고 이게 축의금 전달해 드리러 왔다. 네. 축하드린다.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막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때는 제가 좀 철이 없어서 그리고 좀 그런 일이 있고 너무 언론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좀 저도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정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 때문에 많이 피해를 보셨겠구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굳이 우리가 결국은 이념 싸움이었잖아요. 우리가 왜 아직까지도 이념과 진영의 싸움에 매몰돼서 이렇게 같은 나라 안에서 싸워야 되냐. 전쟁 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제2의 6.25처럼 서로 칼 들고 싸워야 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어쨌든 이제는 민주사회니까 그 다양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든 좀 더 이제는 다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저는 임수경이라는 인물이 이제 혼자서 북한에 간 거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지만 북한의 자유주의 바람을 제대로 전파하고 온 면이 있고 그다음에 그 임수경 씨가 감옥 생활할 때 북한의 기자들이 와가지고 여의도였을 거예요. 임수경 씨 집을 찾아갔거든요. 근데 얘기를 해도 좀 하고 오시지. 그리고 이제 바나나 같은 걸 내놨는데 그 방송을 북한에서 본 분들 얘기가
아니 임수경 가족이 안 잡혀가고 아직 있어? 근데 집이 저렇게 좋아? 아 그리고 분명히 그냥 예고도 없이 들이닥쳤다고 그랬는데 아니 바나나가 나와? 이래서 북한 당국이 의도했던 거랑은 완전히 반대로 역선전됐죠. 역선전됐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나중에 저 임수경 씨 혹시 방송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한번 꼭 모셔서 그때 얘기 정말 진지하게 듣고 싶습니다. 모든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이제 굳이 지금에 와서 우리가 그런 갈등에 어찌 보면 희생물이 될 필요가 있냐. 우리가 서로가 희생물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분단이나 어떤 이념과 진영의. 아니 나쁜 놈은 김씨 족속이죠. 그렇죠. 김씨 족속이 나쁜 놈들이지. 네. 그리고 우리는 사상의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적으로 몰 필요는 없고. 네. 다만 이제 사상의 자유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을 허물 사상의 자유까지는 허용해서는 안 되죠. 자유민주주의가 안전한 차원, 그 한도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자유는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자, 진도 쭉쭉 뽑읍시다. 한국 감옥은 왜 갔습니까? 그것도 저도 학생 때는 이게 무식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여기저기 많이 이제 나댔던 것 같아요. 많이 나대면서 하다 보니까 이거 보수 집회의 어떤 최전선에 섰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통진당 사건이 제일 뜨거웠을 때였어요. 이석기 통진당. 이석기 씨가 저기 수원지방법원에 출두를 할 때 이석기 지지자들을 막으려고 거기 텐트를 치고 한 일주일 동안 노숙을 하면서 아마 전사였네요. 데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근데 왜 잡혀갔어요? 이석기 재판에서 이정희 씨가 변호를 하셨어요. 그때 그 통진당 당대표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안에서 이석기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야 된다고 좀 원성을 높인 거죠. 그래서 3명이 그때 현장에서 체포됐죠. 법정 소란죄로. 법정 소란, 법정 모독으로. 아니 어떻게 이석기 같은 사람을 뭐 이럴 수가 있느냐. 저거 똑바로 판단하시라. 똑바로 판단해라. 저 사람 좌익 사범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그렇게 법정 소란죄로. 그래서 법정에서 바로 끌려갔어요. 그렇죠. 바로 체포됐죠 현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공안 수사까지 받았었어요. 왜요? 위민크로스 DMZ라고 있었어요. 그때 저기 위민크로스 DMZ라고 북한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서 무슨 내려오는 여성 단체들 약간 좀 정체가 뭔지 알송한 단체 애매한 그 단체가 이제 판문점으로 내려온 남북 출입국 사무소를 통과한다고 그래서 그걸 원천 차단하려고 그 판문점 임진각에다가 이제 진을 쳤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진을 치고 있는 걸 아니까 안 내려오고 남북 출입국 사무소 안에서 기자회견을 한대요. 그래서 거기를 쳐들어갔죠. 무단 진입해서 거의 월북을 할 뻔했죠. 무단 월북. 끌려갈 뻔했습니까? 북쪽으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취재 차량을 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플랜카드로 막으려고 했는데 통일대교를 안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치고 있었는데 취재 차량들한테 밀려서 들어갔어요. 근데 헌병이 실수를 한 게 저희 차량은 취재 차량이 아니니까 돌아가라 해서 좀 돌려주세요 했는데 이 길 안내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빵빵거리면서 취재 차량들이 밀고 들어오지 우리는 밀려서 통일대교 넘은 거죠. 그 북한 갔다가 온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넘어서 남북 출입국 사무소까지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이왕 넘어온 거 여기서 플랜카드 펼치자. 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배짱이네. 기자들 앞에서 뭔가를 하려고 액션을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경찰들이 쫙 풀리더라고요. 그때가 몇 년도였죠? 그때가 몇 년도였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때 저기 파주 경찰서에 한 10시간 잡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검찰에 출두해서 이게 공안 수사를 받았죠. 나중에 혐의 없음으로 풀어나긴 했는데. 월북기도. 그렇죠. 아니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아무튼 그럼 한국 감옥은 총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한국 감옥은 그때 3일. 맨 처음에 법정 소란죄로 들어갔을 때 3일 감치됐었죠. 태영호 의원하고 일했다는 얘기 아까 잠깐 했었는데 유튜브 관리를 했었죠. 어찌 보면 태영호 TV PD였죠. 의원님이 일단 갑자기 출마를 하셨어요. 저희들도 전혀 몰랐어요. 직원들도. 근데 물론 다 본인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저희들은 엄청난 충격이었고 그때는 우리가 단체를 열심히 했던 상황이라서 많이 혼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어떤 실제 실무자인데 많이 갈등이 있었죠. 직원들이 막 흔들리고 단체가 이제 거의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미국 쪽에 지원을 받았던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신뢰도 있어요.
또 우리 탈북민들이 좀 재정 관리도 잘 못하고 단체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해서 네. 많이 이미지가 실추된 게 있어요. 저는 그게 좀 안타깝긴 했어요. 좀 더 우리가 지그시 이런 활동을 좀 다른 사심 없이 좀 해보자라는 생각이 시민 있었는데. 운동을 열심히 네.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네, 그런데 좀 그래서 저는 단체를 끝까지 살리기로 하고 끝까지 단체를 맡았죠. 지금 그 단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이후에 솔직히 태영아가 없는 단체는 유명무실했죠. 네. 근데 그거를 좀 제가 라디오 방송으로 어떻게든 좀 탈바꿈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실패를 했고요. 지금 미국의 지원이 끊겨서 네, 좀 유야무야된 사실상 면이 그렇게 된 있네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지금 저는 원래 프리랜서로 PD를 해서 약간 여러 가지 외주를 받아서 유튜브 관리, 촬영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해주고 있고요. 지금 요리 채널 운영하고 네. 있어요. 채널명이 요리조리 심 CF라고요. 근데 갑자기 주인공이 가게가 너무 바빠서 촬영을 못해서 네. 지금 수면 상태입니다. 예전에 이제 저랑은 자주 만났었는데 네. 이렇게 요셉 씨 생애를 네. 쭉 들은 거는 오늘이 처음이에요. 아. 그래서 이렇게 고생 많이 했는 줄 몰랐고, 아유 뭐랄까 저도 좀 만감이 교차하네요. 오늘 저 출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떠셨어요? 실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촬영을 생각은 안 하고 어찌 보면 박사님에 대한 항상 그 마음이 있었어요. 늘 지켜보고 또 얼마 전에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었던 거를 지켜보면서 실은 많이 안타까웠어요. 우리가 저도 한국에서 살면서 현지인들한테 엄청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보편화, 그러니까 일반화하는 오류를 저도 범했어요. 남선수 사람들 다 이렇구나 라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했었는데 또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서 언젠간 좀 안부 소식이라도 전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좀 전화를 드렸던 건데 바로 이렇게 촬영이 잡혀서 네. 실은 좀 미디어 노출은 좀 안 하려고 했지만 좀 각오는 하고 왔죠. 그래도 아직 저희 지금 한국에서 와서 지냈던 과정은 크게 뭐 말씀은 안 드렸지만 네. 좀 앞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탈북민들 어쨌든 탈북민들도 많이 보실 거고 탈북민들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보실 거니까 우리가 한국에 와서 잘 됐든 못 됐든 성공했든 월북했든 자살했든 또 어떤 성공 뭐 여러 가지 상황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다 샘플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라고 다 동전의 양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도 그렇듯이 북한 탈북민 사회도 북한에 다양한 계층들이 왔기 때문에 다양한 샘플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내가 성공을 하든 열심히 살든 또 게으르게 살든 또 어떻게 하든 내가 이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는 통일이 되든 분단이 지속되든 이거는 모든 것의 샘플링이다. 그리고 북한의 나중에는 이게 다 긍정적인 것, 그러면 부정적인 어쨌든 데이터도 결국 우리가 교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네. 교훈으로서의 부정적인 데이터도 우리한테는 나중에는 역사의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탈북민들을 바라보시거나 또 이럴 때 그냥 그런 조금 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저렇게도 살고 이렇게도 사는구나 그렇게 좀 봐주시고 이념적으로 많이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다른 데 가서는 하기 힘든 어려운 얘기, 속 얘기 쭉 털어놨는데 네. 느낌은 어땠습니까? 실은 저도 방송 종사자였고 또 북한에서 탈북을 결심했던 것도 방송이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북한이 변하든 한국이 변하든 미디어의 역할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 정보의 유통과 정보의 확산 자체가 지금 사회를 발전시키는 게 가장 유리한 원동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배나 TV가 어찌 보면 다른 탈북민 유튜버들보다 더 정직하게 가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다들 어떤 그 인기 영합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남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진짜 탈북민들이 현장을 비추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송이 좀 뭐 지금 많이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잘 해주셨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진짜 통일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누적이 되면 나중에 그 고향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 상당히 감사해야 할 겁니다. 저런 분들도 있었고 우리가 한국에 가서 외면당하지 않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또 우리를 이해해주는 분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어떤 가장 긍정적인 데이터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힘들 때마다 지금 우리 요셉 씨가 한 말을 기억하면서 베나TV 열심히 꺾이지 않고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아버님 돌아가신 거를 한참 뒤에 알아서 그때는 좀 덤덤했다라고 했는데 영양실조된 아들을 얻고 가셨던 아버님 심정은 어땠을까? 또 러시아에서 공민 맞느냐고 확인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아버지 얼굴을 본 거는 2001년, 2년 이때가 마지막. 그쵸, 그게 마지막이었죠. 네, 마지막이고. 아버님한테 이 얘기만은 내가 꼭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게 있다. 한번 그 천국에서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영상 편지 부탁합니다. 뭐 아버지가 하도 한을 많이 품고 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막말로 구천을 떠도시지 않을까 영원히. 그래서 뭐 저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지만 어쨌든 꿈으로 또는 뭐 비몽사몽에 가끔씩 나타나시기도 하는데 제일 아쉽고 그런 거는 진짜 선물 한번 못 해드린 거 있잖아요. 자식으로서 도리를 한 번도 못 하고 왔다는 게 제일 그런 거에 좀 마음이 걸려요. 그래도 제가 2번 아버지 생일 선물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게 중국산 벨트가 너무 낡아서 다 뜯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벨트하고 겨울이 딱 시작됐을 때 너무 아버지 이게 목이 혀가더라고요. 그래서 스카프 겨울 약간 춘추용 스카프를 하나 선물을 해드렸는데 그때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약간 머리를 돌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표현을 잘 안 하셔요. 저는 부모들부터 지금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한국도 예전 시대가. 한국 남자들. 네. 북한 사람들 저도 사랑한다고 하면 아직도 오글거려요. 어우, 그러지 마. 이러는데 어찌 보면 아버지도 마음속으로는 그 말을 100번, 1000번 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말을 생전에 해줄 기회도 없었고 그런 시간이라는 게 이미 지나갔으면 돌이킬 수 없는데 이 기회를 빌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뭐 딱 한마디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버님도 그 말이 정말 하고 싶었을 겁니다. 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감옥 얘기로 한번 찾아주시면 제가 신나게 재밌게 그래요. 감옥 얘기 한번 그때는 웃으면서 한번 해보죠. 네, 감옥 얘기. 백요셉의 글로벌 감옥 탐방기.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글로벌 감옥. 그러면 항상 애들 만나면 간다 새끼야. 니는 몇 개 나라 갔다 왔니? 네. 너는 5개 나라야. 3개국까지는 제가 봤어요. 아, 그래요? 태국 이민고 거기 감옥이라고 치면 뭐 북한 감옥, 뭐 태국 감옥, 뭐 어디에서 3개국까지는 제가 봤는데 야 태국까지 갔으면 6개국인데 5개국. 야. 5개로 만족합니다. 네. 그 5개 국어도 감옥에서 거의 마스터했겠군요. 5개 국어는 아닌데 3개 국어는 할 줄 압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 구독자가 쑥쑥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100만 가는 그날까지 PD님, 교수님 파이팅!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